연합인포맥스가 꼽은 베스트 애널리스트, 우리 투자전략의 경제부문, 하나금융투자의 전규현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저희 방송은 처음은 아니시죠? 한번 나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혹시 네. 언제 나오셨어요? 지난달에 한번 네, 그렇구나. 저희 둘은 지금 처음 뵙는 처음 처음이거든요. 뵙는 거예요. 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방송이 나오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그런데 또 FOMC가 바로 내일 모레 있으니까 네네. 네, 또 궁금증 해소해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죠. 네. 사실 이번 주에 또 매크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보기를 할 텐데, 일단은 뭐 오미크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은 오미크론이 확산되다가 이제 꺾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은 좀 정점이 좀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거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미크론 확산이 1월 말 이후에 좀 이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형태긴 한데,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 1월 말 이후에 많이 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조금 반짝 나타날 수는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어렵다시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경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과 우려가 좀 공존하는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확산 일로이지만 뭐 사실 뭐 미국이나 선진국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최근에 뭐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데이터로도 좀 확인이 되나요? 네, 최근에는 이제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뭐 ISM 서비스업 지수나 뭐 소매 판매,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것들은 별로 좋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고빈도 데이터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좀 더 팔로업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고빈도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제 이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뚜렷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뭐 레스토랑에서의 외식 비중이나 미국의 그 항공 탑승객 입국 심사수 모두 좀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좀 다시 완화되면서 그때 조금 소매나 이런 쪽이 좀 서비스 쪽이 올라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작년 하반기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조금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생긴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씩 이제 개선될 때마다 좀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고 좀 되기도 했고, 지금 자체가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과거만큼 기대감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빈도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떤 걸 고빈도 데이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약간 주간으로 나오거나 데일리로 나오거나 이런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제 지표들은 원래 좀 후행적인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3월 다 지난 다음에 4월 돼야 3월 거 나오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게 되는데, 고빈도 데이터들은 변동성이 큰 대신에 조금 더 빨리 이제 팔로업을 해주는 거죠. 앱에서 이제 레스토랑 예약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일리로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이제 제공해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좀 추세를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 관련 심리 지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뭐 오미크론의 확산과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전쟁이나 이런 것과 확산이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미크론 확산보다는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물가가 좀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전쟁 때문에도 유가가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소비 여력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심리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오미크론이 이렇게 피크아웃하면서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그
제조업 쪽은 괜찮았지만 서비스업은 계속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서비스업 쪽이 확 살아날 거잖아요. 그럼 또 이거 관련돼서 또 갑자기 또 이 직원들을 고용하고 뭐 이러느라 이게 임금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구인난 자체가 굉장히 좀 심한 상태로 있는데 지금 서비스업이 개선이 되면은 지금 서비스업은 특히 대면 서비스업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실제로 코로나19가 있더라도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구인난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임금적인 면에서도 이제 좀 더 그래도 많이 올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연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임금 상승이 물가 압력으로 같이 다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원래 지난 해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 물가를 위주로 해서 좀 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연한 초록색 왼쪽 그래프에 연한 초록색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공급망 차질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같은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면서 상품 물가가 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이런 부분을 따라서 물가가 같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품 물가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작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회색선 보시면 되는데 서비스 물가가 동시에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이제 상품 물가 유가는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연준이 금리 올렸다고 해서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연준이 좀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서 좀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고용난 때문에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우측의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고용 비용 지수를 그려놨습니다. 이 고용 비용 지수는 임금이랑 여러 가지 그 고용 관련된 비용들을 이제 그걸 이제 데이터화해 놓은 그런 지표인데요. 보시게 되면 물론 지금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워낙 지금 구인난 자체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긴 한데 특히 서비스업 쪽에서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초반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컸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중간 연령층, 보통 고용 쪽의 메인 연령층 사람들이 일단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다른 서비스업 쪽으로 간다던가 이런 식의 그런 활동들도 같이 좀 결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구인난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 계신 분한테 아주 근래 사실 어제 들은 네. 얘기 중에 너무나 재미있었던 얘기가 도대체 구인난이 왜 이렇게 심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빅테크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빅테크가 월급을 너무 많이 올려줬다. 그래서 맞아요. 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아마존 뭐 내근직 14만 불 주던 사람 뭐 더블로 높여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빅테크들이 그렇게 빵빵 질러대니까 일반 노동자들 입장에서 나도 돈 많이 받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구직에 상당히 소극적이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게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때문이라면 지금 졸탄이 얘기한 것처럼 자산 가격 떨어뜨려서 사람들 다 쏟아지게 해야 된다. 구직 대열로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구인난이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고용 비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쉽게 꺾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을 보면 산업 업종별로도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이나 이런 약간 조금 이제 임금 자체가 높은 직군들에서도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운송 차질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굉장히 요인들이 다양했어요. 이제 네. 전문직도 오르고 아닌 데들도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최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참가율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실은 이제 고용은 좋은데 참가율이 안 올라오는 게 좀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이제 과거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참가율이 낮은 편이긴 한데
최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성 쪽에서 참가율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성 쪽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보육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애를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면서 특히나 참가율이 안 올라오고 있는 쪽이었는데 이쪽이 두드러지게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노동 공급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공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임금은 어느 정도 안에서 이제 피크아웃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오르는 부분들이 맞긴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고점에 거의 다가오고 있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좀 저임금 업종들에서 노조들이 이제 이렇게 임금으로 생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긴 해서 이제 사실 상하방이 같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오는 건 아니죠 지금. 최저임금은 아마 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네. 이제 뭐 최저임금도 근데 국가별로 꽤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유럽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게 올라오면 진짜 마지막 인플레이션은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부분만큼은. 그것도 많이 프라이싱이 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미시건대도 이번에 나왔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5.4% 나왔고요. BI에도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연준에서도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던 그렇죠. 이유가 네. 약간 이제 공급망 충격에 따른 약간 정말로 말 그대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걸로 치부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상황을 쭉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설령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뒤이어서 임금 올라오고 그럼 또 뭐 렌트 올라가고 이러면서 약간 물가의 전반적인 레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연구원님 보시기에 올해 미국 물가 지금 최근 게 7.9까지 나왔는데 연말 가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또는 전망하시는 숫자가 있을까요? 원래 기존에는 한 3%대까지는 내려올 걸로 보고 있었어요. 연말 근데, 숫자가? 네, 연말 예. 숫자가. 근데 지금 유가를 봐서는 사실 조금 고민이 좀 깊어지는 국면이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유가가 YY로 원래 치게 되면은 좀 떨어진 게 YY로 보게 되면은 다시 좀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면은 어쨌든 물가 자체가 잡히는 쪽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러시아 제재에 따라서 유가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YY로 치게 되면은 지금 상반기까지도 한 60, WTI가 그렇죠. 전년비 한 5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꺾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고민 중에 있긴 합니다. 그 각도님 최근에 얼마 전에 뭐 다른 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전망을 하시는 좀 이코노미스트 분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간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글로벌 교역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교역과 협업이 깨져버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들린 단어가 자원의 무기화, 자원의 패권주의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아지거나 내지는 고착화될 위험성도 꽤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친한 국가들끼리 좀 모이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자원이 정말 이미 무기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저도 지금 저 원자재도 같이 커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좀 크긴 한데 네.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서 이제 상승 압력이 계속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커질 것 같고요.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움직여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연준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최고로 이슈되는 게 네. 이미 뭐 내일 모레 할 거는 25bp는 그는 고정 네. 사실이니까 그건 네. 넘어가고 그 다음이 25bp가 아닐 걸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올려다가 미국 시장이 네. 좀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한 80% 이상 패드워치에서는 지금 그 5월달 초에 있을 회의에서 50bp 올리겠다 이렇게 보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파월이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있긴 하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상반기 중에 좀 강하게 올릴 것 같고요. 왜냐면 상반기에 경기가 그래도 괜찮게 버텨주면서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때 빨리 올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25bp씩 해가지고 3월, 5월, 6월, 7월 때 계속해서 올리는 식으로 하고 다만 멘트를 좀 더 세게 나가는 식으로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왜냐면 경기가 완전히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말로는 계속해서 긴축을 굉장히 세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상반기 중 7월 정도까지 해서 100bp 정도 이제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를 조금 봐가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사실 경기가 사실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여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 자체는 계속 하되 그 속도 자체는 좀 더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7월까지 100bp면 중간에 한번 50bp 올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은 25bp 씩 네, 네 번? 25bp씩 네 4번을 번? 일단 네. 보고 있긴 합니다. 어. 네, 50bp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해요. 지금은 네. 이제.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2019년도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보험적 금리 인하할 때 봤지만 파월은 사실 한 번도 시장과 겨뤄 싸워가지고 시장을 죽이는 역할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기조 자체가 꺾지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말로 그런 식으로 하지 그쵸.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네.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볼커를 존경하고 네네. 자기도 따를 의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거의 페이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페이크 같다는 느낌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셔요? 그건 잘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아, 네. 어려운데. 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좀 얘기를 저는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이 요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러시아의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더 그런 가능성을 키운 것 같은데 경기는 둔압력이 커지는데 물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양쪽의 목표가 극명하게 갈려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결국은 하나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물가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경기는 그렇게 둔화시키지 않으면서 물가만 안정시키는 아주 절묘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겠냐. 경기에 충격을 주지 않고 물가만 잡는 게 가능하냐. 사실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파월 의장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네. 이제 고용 시장이 워낙 견고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만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릴 여건이 되고 있고 이제 경기를 그렇게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고용 데이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잠시 동안은 버텨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왼쪽의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의 구인자 수입니다. 구인자 수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구인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경기를 훼손시킬 정도의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잡혔고 이제 지표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정도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당분간은 이제 금리를 올릴 여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쨌든 스택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상반기 이후에는 조금 그래서 속도를 좀 줄여 나가는 식으로 갈 것 같고 또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 관련된 우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양적 긴축을 좀 하면서 이제 금리차를 좀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논의가 결국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이제 디플레적인 환경, 그동안 우리가 한 20년 이상 겪어왔던 디플레적인 환경이니까 계속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에 미국의 고용과 고용 임금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라면 우리가 WTO 체제 중국이 들어온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이제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디플레이션과 반대로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예와는 다르게. 예, 특별히 이제 그러면서 우리 김일구 상무님 뭐라고 해석하냐면 군사력. 우리 김일구 상무님 좋아하시는 게 군사력이거든요. 네. 그 미국이 경찰 노릇을 안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각 지역마다 군사력 올리려고 하고 각 지역마다 또 설비 증설을 하는 구조로 자꾸 가고 이러니까 투하 자본이 많아지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럼 하나 여쭤볼 수 있는 게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고용과 임금의 상승이 단발적인 것이냐 아니면 조금 미국에서의 상황들이 단발적이지 않고 조금 구조화되는 상황인 것이냐 그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임금은 한번 오르면 내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구조화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딱 시작한 게 아니라 꽤 아까 보셨다시피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픽아웃 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이미 구조화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고용자 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기업당에 그래서 이제 임금이 오르면 기계화로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은 그런 부분들도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임금 상승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구조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사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속된 말로 저희가 파월의 뒤통수를 좀 얻어맞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계속 물가가 일시적이다. 통화정책은 일시적인 거에 대응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12월 FOMC부터 톤을 확 바꿔가지고 우리를 놀래켰는데 아직 저희가 그런 쇼크를 겪을 위험성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지금 미국 고용시장도 보여주셨지만은 사실 최근 실업률이 3.8이에요. 네. 그럼 미국 완전 고용 달성을 했고 얘네는 맨데이트가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인데 고용은 완전 고용 달성했는데 물가는 7.9면 그렇죠. 이건 솔직히 금리 인상을 아주 공격적으로 해도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데 지금 3월에 25p 인상한다고 하니까 약간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감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좀 낮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3월 FOMC에서 갑자기 뭐 점도표가 확 바뀌어버린다던가 그렇지 25p 올리고 점도표는 위로 확 네, 땡겨버리고 뭔가 그런 쇼크가 올 가능성이 저도 있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 보시기에 지금 물가 대비 연준의 통화 정책은 너무 뒤쳐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캐치업하려면은 되게 빨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여기에 아직까지 대응을 못했다는 게 사실은 연준이 굉장히 대응을 늦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늦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제약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제 테이퍼링이 다 끝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부분을 지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산 매입을 끝내고 3월부터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일단은 이번 3월 FOMC에서는 점도표를 좀 더 주시해서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상태고,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굉장히 계속 학기 시작에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반면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점도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냥 그 횟수도 중요하지만 분산되는 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학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약에 도비 시작해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안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어쨌든 근데 빨리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잡으려면은 실은 뭐 50bp 해도 충분히 지금 괜찮은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네. 충격을 줘야 어떻게 보면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예상 수준이면 맞아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더 약간 뭐랄까요? 이게 이렇게 효과가 얕게 오면은 이게 흡수돼 가지고는 나중에 큰 거를 때려야 비로소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긴축 50pp 뭐 이런 가능성은 안 보시는 거예요? 중간에라도? 저는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파월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가능할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50bp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그 연준의 태도를 봐서 과연 얘네들이 호키시한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경기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마음이 정말 있었느냐 하는 의문도
지난 1년간 근데 지금은 훑어보면. 인플레를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랑도 같은 기조기도 하고 일단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가 이제 있잖아요. 네.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물론 이제 같이 가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것 같긴 하고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그냥 가게도 실제 지금 이제 인플레를 가장 큰 문제로 삼고 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잡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 이번에 이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25비는 내리되 이상하대. 이상. 3월에는 25비 인상을 하되 그동안에 연준 위원들 하는 얘기 보면 그동안에 뭐 시카고 연준 인사도 아주 비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세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점도표는 생각보다 많이 튈 수도 있겠네요. 일단 지금 시장이 한 6, 7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가까워지긴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랑.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작년 12월 거 점도표니까 한 3회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튈 수밖에 없고 지금은 물가 전망치도 같이 상향 조정하면서 거기에 같이 결부해가지고 점도표도 많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지 우리 연건이 모시고 마치 그 연준 의장 대하듯이 막 따지듯이 물은 것 같아서 제가 속으로 내가 너무 흥분했나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아니 이제 왜냐하면 연초에 제가 그 양적 긴축이 그 1월 FOMC 의사록에 발표되면서 사실 1월 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네. 아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열받아서 네. 조금 순간 계속 작년부터 예. 너무 늦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평정심 이런 것 같아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이제 그 양적 긴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서 19년도에 있었던 양적 긴축 때 또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이고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될 텐데 저는 그 시기와 그 강도도 사실은 되게 좀 두렵거든요. 네. 혹시 양적 긴축에 대한 스케줄이랑 그 강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양적 긴축은 저희는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워낙 이제 인플레를 잡는 부분들이 금리만으로도 지금 다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과거보다 아무래도 좀 빨리 시작을 하겠죠. 이제 금융위기 때는 뭐 4번 금리도 인상하고 한참 뒤에 이제 시작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논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연준위원들 간에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 자산 수준인지에 대한 이견이 좀 아직까지 있는 상태고요. 스케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이 지금 좀 빨리 돼야 아무래도 시장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분기 중에 저희는 한 6월 정도의 계획이 발표될 것 같고요. 하반기 중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양적 긴축의 규모 자체도 이제 과거보단 커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듀레이션 자체도 좀 이제 짧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대투자하는 부분들도 더 이제 적게 대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좀 더 빨리 이제 자산 긴축 규모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듀레이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 2년 안에 상당 네. 부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보면 한 2022년에서 24년까지 네. 그때까지 좀 더 그때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돌아올 때 좀 더 많이 매각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그 대차 대조표 늘린 규모가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1년 반에서 2년 내면 만기가 다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재투자만 안 한다 하더라도 대차 대조표를 상당히 1년 반 내에 좀 빠르게 줄일 수는 있는데 4분의 1 규모면 사실은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뭐 조단이니까. 예, 그래서 아마 만기 돌아오는 걸 다 재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캡을 씌워놓고 일정 부분 조절을 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국채하고 MBS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연준 의사록도 살펴보면은 사실 MBS는 원래 옛날 같았으면 사주지도 않았던 그쵸. 건데 네. 워낙 위기 상황이라 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멘트들을 보게 되면 대차 대조표가 국채 위주로 포트를 가져가야 된다. MBS를 좀 떨궈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MBS는 또 보유 만기가 다 길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MBS를 떨구려면은 이거는
만기 재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MBS 실제 팔아내야 이 덜어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투자 안 하는 거 말고 채권 매각까지 지금 연준이 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사록에서도 나오고 일단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이제 포트 구성을 국채 위주로 가져가길 원하고 있는데 그 듀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국채는 앞쪽에 좀 몰려 있는데 네. MBS는 거의 한 2028년 이후에 대부분이 있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제 걔네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매각하고 그 부분을 국채로 대신 사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BS의 일부 매각 네, 매각을 진행될 수 아무래도 있다. 해야겠죠. MVS는 이제 포트에서 안 갖고 싶으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속도도 비슷할까요? 국채하고 뭐 MBS하고 이제 정률적으로 상각을 해야 된다. 상각이 된다. 생활시켜야 그런 된다. 뭐 식으로 이렇게 보통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네. 서비에 보게 되면 대부분 시장에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MBS 우선은 아니고. MBS 같은 속도로 하는 것을 가장 이제 큰 비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측의 그래프 보시게 되면 블룸버그 서베이인데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MBS랑 국채를 같은 속도로 줄이는 쪽으로 보고 있긴 하고 일각에서는 MBS를 좀 빠르게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저희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우 지겹다. 맞아요. 뭐 그게 뭔 의미냐. 어차피 이제 갈 길 갈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뭘 우려하냐면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 한들 양적 긴축 한들 얘네는 버틸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고용 시장도 그렇고 경기 여건도 그렇고 항상 미국이 긴축으로 갈 때 문제는 미국에서 터진 게 아니라 미국 이외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혹시 이번 사이클에서도 우리가 조금 유의하게 봐야 될 미국 이외의 약한 고리들은 좀 없을까요? 사실 지금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유럽이랑 EM 쪽이긴 해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연준 말고 그런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된 부분 말고도 지금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러시아 쪽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자원 쪽으로 이제 의존도 자체가 유럽은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계 소비에서 볼 때 이제 그 식료품 쪽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올랐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이 오르게 되면은 식료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신흥국의 가게에서는 이제 그쪽 생활물가로 들어가는 돈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나머지 소비 여력에 딸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EM 소비에 좀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통화 정책 관련해서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혹시 외환 시장하고 좀 봤을 때 네. 우리 환율도 지금 오늘 1,240원인가요? 네, 42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1,200원이 여러 번 조금 저항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뚫어내더니 순식간 40원이 올랐는데 네. 뭐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뭐 신용등급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좀 급등을 하면 이게 우리에게도 뭔가 좀 유탄 형태로 좀 악영향을 더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주식시장 네.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할 것 같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도 정말 많이 튀고 있는데 지금 EM 통화 자체가 많이 약세를 보이고 네.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뭐 달러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또 이제 FOMC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프라이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환율 상단을 이제 일단 지금 상단 지지선을 한 1240원대 정도로 원래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오늘 이미 거기까지 거의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 이상으로 오르기에는 사실 국내 경제가 그 정도로 그게 펀더멘털이 견고하지 않지는 않다 보니까 거기서 더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좀 완화될 때 좀 내려오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국내 수급 여력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게 네. 되면은 이제 지금 무역 수지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2월 수출은 그래도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긴 했는데 그 전에 1월이랑 작년 12월에 그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달러 유출로 가기 때문에 수급상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외국인들도 주식 순매도하는 부분들도 그러게요.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개인들도 옛날보다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그 부분들도 달러 유출로 같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급적으로 볼 때 과거보다 좀 레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사실은 세계 경제로 봤을 때 새로운 유탄이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중국에서 일부에서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셧다운, 락다운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되니까 바로 무슨 얘기 선전항이 이제 폐쇄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화물 선박 운임이 또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얘네 진짜 셧다운하면 또 다시 이번에는 동아시아발이 아니고 중국발 공급 촉체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되면 설마 올해는 풀리겠지 했던 부분들이 어그러지면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는데 이게 워낙 오늘 어제 나온 현상이라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어디선가는 그런 공급망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엔 미국이었다면 어느 순간 유럽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또 중국으로 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죠 이거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네. 오늘 네. 이제 약간 예고된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예고된 질문보다는 자꾸 이게 돌발 질문을 하니까 우리 네. 연구님이 조금 당황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게 죄송합니다. 아니라 저희가 이미 있는 팩트를 어떻게 봐야 예.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원래 좀 이렇게 막 하는 방송이라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그 공급 촉체 하반기에 났던 상황들이 올해는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상황이 되는 네. 거잖아요. 만약 안 실제로 풀리면 그런다면. 사실 네. 물가 더 뛸 것 같고 그쵸? 물가 더 뛰고 사실상 공급 자체 부품 공급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있는데 네. 여기에 더 가세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기에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되겠죠. 네. 이제 그래서 중국은 또 이번에 워낙 중요하고 그 네. 아이폰 SE 나오는 거 보면 확인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폭스콘 공장에 선전해 있으니까 그 아이폰 SE가 제때 공급이 안 된다면 앞불싸하는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연구님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그냥 이제 뭐 무시하고 예상 좀 무시하고 아니 저희가 원래 조금 날것에 방송을 추구하다 보니까 연구님 처음에 갑자기 질문지대로 가다가 중간에 질문이 없는 질문하니까 이제 조금 당하셨는데 이제 조금 적응해 주시고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네. 편하게 생각 좀 왜냐면 이제 저희는 패널 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최대한 끌어내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니까 지금 이제 그거 여쭤볼게요. 이제 이코노미스트 하시니까 한국은행이 2월 달 금통위 할 때 올해 수정 경제 전망을 성장률 3.0% 네. 기존 전망 고수했고 물가는 2.0에서 3.1로 대폭 올려잡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전망에도 최근에 유가 급등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 환율 급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최근 상황까지 반영했었을 때 이코노미스트이시니까 혹시 올해 보는 한국 성장률하고 물가 전망 숫자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성장률은 일단은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하는이랑 지금 한 네. 2.9% 정도 전망을 2.9 하고 정도? 있고요. 네네. 근데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많이 훼손될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물론 네. 리스크 요인들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 너무 많지만 일단 거기까지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뭐 소비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투자 쪽도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는 그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8에서 3% 상위에는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2.9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물가는 저희 한 3% 중반대 정도는 중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한 3.5, 3.6 정도는 네.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국면인 것 같고 지금 유가 더 오르면은 거기까지 반영을 하면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그 정도로 3% 중반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국내 문제는 이제 그냥 유가나 식료품 쪽에서만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원 물가가 굉장히 같이 오르고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국내도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물가가 오르는 품목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요 여쭤본 이유는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네.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지금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해서 1.25가 되긴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전망이 3% 중반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실질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거의 현재 수준도 2%가 넘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성장에 대한 훼손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올 수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렇게도 보시나요? 저희 일단은 원래 한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총재가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그 음.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국내는 이제 다른 글로벌과 달리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반기 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경기에 대한 부담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그런 쪽에서 좀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우려하는 시각들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만 보면은 사실 정상화는 조금 더 하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희가 너무 질문을 몰아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슬슬 마무리하는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네.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러시아 얘기 사실 조금 잠깐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좀 슬금슬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또 뭐 러시아는 원래 달러 빚인데 지들은 뭐 그냥 루블로. 자국 통화로 갚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뭐 그거 관련해서 조금 우려되거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일각에서 3월 16일 날 디폴트 날 수 있다, 러시아. 이런 네.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국채 쿠폰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한 1억 달러 정도 이제 쿠폰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제 서방 제재들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지금 거의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6천억 달러 넘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지금 거의 못 쓰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지급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달러채를 못 갚으니까 기술적으로 디폴트는 불가피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지금 몇 주 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위기는 아는 거에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막상 디폴트 나오면은 시장 당연히 놀라고 이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이게 뭐 아예 금융위기로 간다던가 이런 식의 영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파급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신흥국 쪽으로 많이 파급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러시아는 신용등급 자체도 이미 C등급으로 다 내려놓은 상태여가지고 디폴트 바로 전 단계까지 신용평가사들이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시장이 반영할 부분들은 있긴 하겠지만 아예 큰 위기로 가는 시스템적인 위기로 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드려서 죄송한데 졸탄이 얘기한 것처럼 네. 만약에 그러면 연쇄적인 반응 그러니까 네. 미국 러시아로부터 이제 지불을 못 받아서 네. 그 연쇄적으로 유럽 기업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연쇄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너무 한국 같다, 세계 같다. 이거 너무 제가 질문하고도 죄송하네요. 각도기님 경고. 네, 나도 너무했지만 오늘 각도기님 이거 덕분에 좀 질문이 너무 하긴 했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크레딧 은어로 나뉘어서 그렇게까지는 네. 있긴 하고, 네, 그래도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이제 네. 근데 모르겠네요. 막아주겠죠? 정도는.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가 좀 막아주겠죠? 설마? 그냥 내버려두진 않겠지?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오늘 좀 방송이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뭐든 물어보면 다 그러니까 대답해 주실 것 저희가 같아서 이제 너무 조금. 무리한 네. 질문으로 이어졌는데 네. 영호님 혹시 오늘 준비하신 내용 중에 꼭 요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질문 때문에 못하신 내용 있을까요?
아니요, 일단 네. 원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가져왔는데 경기는 네. 좀 지루하니까 네. 난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경기는 네.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별로 좋진 않은 쪽으로 보고 있긴 해요. 네. 이제 뭐 실질 인플레 감안한 실질로 보게 되면 소비도 좀 꺾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뭐 귀한 분 모셔놓고 오늘 너무 아무거나 질문 네, 드린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좀 뭐 분위기 나쁘진 않았죠, 아, 네네.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짓궂은 질문, 예상되지 않은 질문에 이렇게 답변 차분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전규현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